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KF-21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탑재하는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필리핀에서 필리핀 공군이 운영하는 FA-50 한 대가 추락해서 조종사 두 분이 전사하셨는데요. 삼가 두 분의 명복을 빌고요. 제가 이분들의 죽음을 전사라고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필리핀 내 반군을 상대로 실전 임무를 수행 중에 사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사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이번 추락은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두 번의 추락사고 말고는 해외에 공급된 FA-50으로는 첫 추락이자 그리고 실전에서의 첫 추락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으나 이번 추락을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이번 추락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부키드논주의 칼라툰가 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산은 해발 2880m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한라산이 1950m라는 걸 생각했을 때 섬에 있는 산치고는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실은 FA-50은 그전부터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바로 근접 항공 지원을 위해서 상당히 낮게 날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FA-50은 근접 항공 지원에 주로 범용 폭탄을 사용하고 그래서 범용 폭탄의 운용고도와 그리고 특히 목표 포착을 위해서 상당히 낮게 날아야 합니다. 특히 이번 임무는 야간에 반군을 찾고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리핀의 기체도 상당히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돌발 상황 시 대처할 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장 필리핀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추락에서도 조종사들이 탈출을 시도하려 했으나 탈출하지 못하고 추락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마 너무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낮은 고도에서 범용폭탄을 사용하는 게 아닌 높은 고도에서 정밀 유도병기를 사용하면 해결됩니다. 지상의 목표 포착도 육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타겟팅 포드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임무는 야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항공기들은 야간의 낮은 고도에서 나이트비전 고글과 레이더에 의존해서 비행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은 이번 문제는 이 기체에 타겟팅 포드가 없어서 벌어진 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만일 타겟팅 포드가 있었다면 항공기가 낮은 고도에서 적을 포착할 필요도 그리고 낮은 고도에서 공격 임무를 수행할 필요성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필리핀 공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도 산악지형이 많다는 점에서 산악지형에서의 근접 지원을 위해서 낮은 고도의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우리의 FA-50에도 타겟팅 포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웃기는 건 우리 공군의 FA-50에 타겟팅 포드가 도입되는 건 아마 필리핀 공군보다도 늦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필리핀은 우리와 FA-50 12대를 추가 도입하는 건 물론 기존에 보유한 기체에 대한 개량 사업도 추진 중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FA-50에 대한 개량 사업이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우리 공군의 FA-50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산악지형에서의 낮은 고도에서의 근접 지원 임무를 강요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다못해서 다른 건 몰라도 타겟팅 포드만이라도 빨리 적용되길 바라봅니다. 아무튼 이번 추락은 우리 FA-50의 실전 임무에서의 첫 추락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리고 필리핀 조종사 두 분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실은 제가 얼마 전에 노르웨이가 하이마스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그건 제가 해외 기사를 잘못 봐서 글이 된 것이고 아직 노르웨이는 하이마스와 천무 중 어떤 것을 도입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 봤냐면 미국의 동맹국이 미국산 무기를 FMS 그러니까 유상 군사원조로 도입할 때는 미 국무부의 판매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본 기사가 바로 노르웨이가 미국 국무부의 하이마스의 판매 승인을 받은 것을 잘못 본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미국산 무기가 도입국의 무기 도입 후보에 들어가면 그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미 판매 승인을 받아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조기경보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기종을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이미 미국 국무부로부터 E7의 판매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 의해서 하이마스의 판매가 승인되었다고 해서 노르웨이가 하이마스를 구매하기로 확정을 한 게 아닌데 제가 외국 기사를 잘못 본 것입니다. 이 점은 제가 착각을 한 것이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직 노르웨이는 우리나라의 천무와 미국의 하이마스 중에서 어떤 것을 도입할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이마스보다는 우리의 천무의 도입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이마스가 천무보다 배 이상 비싸다는 점이 문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마스의 도입 시기 문제 때문입니다. 특히 하이마스가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하이마스의 납기 지연 문제인데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하이마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해진 일정의 하이마스를 인도받는 국가는 없습니다. 납기 지연 수준이 몇 달이 늦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몇 년이 늦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당장 폴란드만 해도 지금 하이마스와 천무를 동시에 도입을 하고 있지만 하이마스의 납기가 너무 심하게 지연되어서 하이마스의 추가 도입은 동결하고 우리 천무의 도입을 늘릴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하이마스 대신에 이스라엘의 다련장을 선택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르웨이도 주로 이 문제 때문에 현재 하이마스가 아닌 우리 천무를 도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무가 노르웨이에 수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럼 다시 KF-21에 대한 타우러스 미사일 통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KF-21에 타우러스를 통합하자는 이야기는 타우러스 시스템사에 의해서 꾸준히 주장되어 오던 이야기라 별로 새삼스러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소식은 타우러스 시스템사에서 KF-21에 타우러스를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방사청이 공군에게 KF-21에 타우러스 미사일 통합을 문의했고 공군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답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타우러스와 KF-21의 상식을 깨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기존에는 타우러스는 F-15K에만 장착할 수 있고 KF-21에는 장착을 못한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타우러스의 무게가 1400kg이고 KF-21의 무장 파일론에 탑재할 수 있는 최대 무장의 무게는 1300kg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KF-21에는 링크-K가 탑재되고 타우러스에는 링크-16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문제들은 어떻게 풀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무장 파일론의 탑재 중량에 관해서는 분명 KF-21이 처음에 설계될 때는 최대 무장 탑재량이 1300kg인 게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우리가 KF-21을 개발할 때는 국내에서 보유한 최대한 여러 종류의 무장을 탑재하기를 원했고 당연히 그 여러 종류의 무장에는 타우러스도 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KF-21에 탑재할 수 있는 무장으로서 타우러스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할 때는 기체의 설계에 타우러스의 장착도 고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F-21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1400kg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KF-21에도 타우러스를 탑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데이터 링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KF-21에는 링크-K가 탑재된다고 알려져 있고 물론 링크-K로 링크-16과 교신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영상 정보를 전송할 정도의 데이터 교신이 가능하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 타우러스에 링크-K가 탑재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링크-K를 활용한 무장 데이터 링크는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으며 이제부터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천룡 미사일에도 탑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타우러스를 KF-21에 탑재하는 건 가능하다고 하지만 데이터 링크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물론 현재 타우러스에 데이터 링크를 탑재해서 운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고 타우러스를 운용하는 다른 나라들은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링크가 없다고 해서 타우러스를 운용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오늘의 진짜 주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 영상의 조회 숫자가 왜 이리 안 나오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국뽕스러운 이야기만을 할 때 저 혼자만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나쁜 소식이냐라고 했을 때 방사청에서 타우러스를 KF-21에 통합하려는 이유는 천룡의 개발이 지연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천룡 미사일은 원래 2028년까지 개발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2030년 이후에나 개발이 완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 완료 후에 KF-21에 대한 통합은 2030년이 넘어가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천룡이 선행 개발될 때 무언가 개발에 실패를 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저는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게 데이터 링크인 것 같다고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 개발 때 개발에 실패한 게 데이터 링크 한 가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룡은 일부 설계를 변경하고 원래라면 국산 장비를 탑재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산 장비를 탑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당연히 천룡의 발당 단가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원래 천룡은 개발비에 3,100억 원, 그리고 204발을 양산하기로 하고 양산 비용에 5천억을 예상했는데요. 그러나 일부 부품의 개발 실패와 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KIDA에 새롭게 총사업비에 대한 연구 영역을 주었고 KIDA의 연구 영역 결과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총사업비는 1조 2천억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정확히 이 중에서 어느 정도가 개발비고 어느 정도가 양산 비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단순하게 철룡의 양산 수량으로 나누어 보면 철룡의 발당 가격은 59억이 됩니다. 참고로 타우러스는 우리가 도입할 때 발당 22억 선에 도입을 했었죠. 아무튼 그래서 철룡은 일부 부품의 개발 실패와 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발당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타우러스나 스칼프 등 경쟁자에 비해서 상당한 우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KF-21에 대한 철룡의 통합 시기입니다. 문제는 과거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주장을 한 일정에 따르면 철룡은 2028년까지 개발되는 건 물론 개발 과정 중에 KF-21 블록2 개발 때 KF-21에 대한 통합도 이루어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30년까지 개발되고 KF-21에 대한 통합도 2030년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단순하게 개발 완료가 2028년에서 2030년으로 2년이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로 인한 KF-21의 수출 문제입니다. 결론은 장공지 미사일의 통합은 현대 전투기에 있어서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심지어는 FA-50 같은 경전투기에도 장공지 미사일의 통합을 강요받는 세상에 과연 장공지 미사일이 없는 KF-21이 수출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절대로 수출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KF-21의 수출을 위해서 타우러스 미사일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공군은 왜 통합을 하려 하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공지를 운용하는 전투기는 F-15K뿐입니다. 그런데 F-15K는 조만간 대대적인 개량 사업에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한 장공지 투발 수단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입하는 KF-21 보람의 블록 1부터 타우러스를 통합해서 이 공백을 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타우러스의 통합 작업의 기초 작업은 이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카이에서 공군으로부터 2발의 타우러스를 대여해서 기본적인 장착이나 전자 테스트 등을 끝낸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테스트가 이루어진 건 타우러스가 KF-21에 대한 통합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서가 아닌 앞에서도 말했지만 KF-21에는 나중에라도 타우러스도 통합될 수 있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기초 테스트이며 아직은 본격적으로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파격적으로 놀라운 결정을 타우러스 시스템사에서 했다는 점입니다. 무슨 결정이냐면 방사청은 타우러스의 통합 비용을 타우러스 시스템사에게 내줄 것을 요구했고 타우러스 시스템사는 이걸 내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이 아무리 KF-21에 대한 타우러스 통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우리 군은 타우러스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F-15K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타우러스를 KF-21에 장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타우러스 시스템사는 통합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인 것입니다. 그럼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라고 했을 때 대략 2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이 이야기가 급물살을 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타우러스 미사일의 추가 구매 계획이 없음에도 타우러스 시스템사는 엄청난 통합 비용을 자신들이 내겠다고 하고 그렇지 않아도 F-15K의 개량으로 인해서 전력 공백을 걱정하던 공군이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KF-21에 타우러스가 통합되는 건 현재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방사청도 공군도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필리핀과 사우디가 갑자기 KF-21에 관심을 가지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KF-21은 지금 블록 1부터 장공지 미사일을 탑재할 가능성이 대폭 높아졌고 그래서 공대공뿐만 아니라 공대지에서도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과 사우디가 KF-21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KF-21에 장공지만 탑재되면 KF-21이 잘 팔릴 거라고 타우러스 시스템사는 예상을 하고 그런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결론은 일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철룡이 개발되어도 과연 우리의 철룡을 선택하는 나라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철룡은 일부 부품의 개발 실패와 그리고 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가격이 대폭 상승하게 되었는데 KF-21의 유일한 장공지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론은 KF-21을 도입하는 나라들은 타우러스와 철룡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과연 철룡을 선택하는 나라가 있을 것인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결정으로 분명 KF-21의 수출은 활기를 띠게 되었으나 나중에 철룡의 수출에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KF-21의 블록 1부터 타우러스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KF-21은 지금 블록 1부터 수출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바로 우리 KF-21의 수출 이야기가 급격하게 늘어난 게
타우러스의 통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로 인해서 우리 철룡의 수출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철룡의 가격이 너무 높아진 것도 분명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에 이게 과연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가 정말 의문이고요. 그러니 국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나 하는 제 영상은 보고 싶어 하지 않겠죠. 저도 좋은 소리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은 KF21에 대한 타우러스 통합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다시금 필리핀에서의 FA50 추락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